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저도 살면서 몇 번이나 대수롭지 않게 내뱉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모든 순간들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 떨어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랬다면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이렇게 딱 제때 나를 찾아왔을까 감격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다 그렇듯 어긋남 없이 순조로운 사랑이라는 건 참 희귀하죠. 말하자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영화 비포 선라이즈는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우연 중에서도 가장 낭만적인 타이밍의 순간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국 남자 제시와 프랑스 여자 셀린느가 비엔나로 향하는 기차에서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는 순간이죠. 순식간에 서로에게 이끌린 그들은 별다른 계획도 없이 비엔나역에서 함께 내립니다. 만약 둘 중 한 명에게라도 취소할 수 없는 다음 일정이 있었다면 모든 건 어긋나고 말았겠죠. 모든 행운의 신들이 돕고 있는 듯한 그야말로 기적 같은 여행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기적의 체험이 너무나 강렬했던 탓일까요? 두 사람의 행복한 표정 속에 조금씩 어두운 기색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낯선 공간을 여행하는 중에 믿을 수 없이 완벽한 사랑을 만나 한껏 부풀어 오른 이 감정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나면 다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운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상적인 형태의 사랑을 가능한 한 오래 간직할 수 있는 해결책을 떠올립니다. 주소나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은 채 헤어질 것, 그리고 6개월 뒤 다시 비엔나역에서 만날 것. 이 약속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그들이 비엔나역에서 다시 만났을까요? 관객들의 궁금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렬해졌습니다.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과 주연 배우들의 남다른 팀워크까지 화제가 되면서 이들이 한 번 더 호흡을 맞추길 바라는 팬들의 열망은 커져갔죠. 무려 9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그 덕분에 1995년에 끝난 제시와 셀린의 이야기는 2004년 다시 시작됐습니다. 비포 선셋이라는 이름으로요.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시는 최근 발표한 소설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파리의 작은 서점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네요. 그의 소설은 한 미국 청년이 프랑스 여인과 하루 동안 나눈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전적인 소설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시 앞에 서점 구석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셀린느가 나타납니다. 평소 자주 들렀던 이 서점에 제시가 방문한다는 포스터를 보고 찾아온 것이었죠.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제시는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남은 시간을 확인합니다. 늦어도 7시 반에는 떠나야 해요. 어쩌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9년 만에 간신히 만난 그들은 또 시한부 신세입니다. 해가 뜨기 전까지 낭만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은 20대 청춘 남녀에게나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해가 지기 전까지 30대 중반의 남녀가 나누는 대화는 매우 현실적입니다. 제시는 대학교 때 만나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초등학교 교사 아내와의 관계에서 고독감을 느끼고 있고, 환경운동가가 된 셀린느는 전쟁 기자인 남자친구와 연애 중이지만 오랜 시간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연애를 반복한 탓에 은연중에 불안감을 내비칩니다. 제시는 9년 전 약속된 날에 비엔나역에 갔다는데 셀린느는 그날 할머니의 장례식이 있어 가지 못했다고 하네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어쩐지 제시는 엇갈려버린 자신들의 운명이 자꾸만 원망스러운 모양입니다. 대체 비엔나에 왜 안 온 거야? 이유 말했잖아. 알아. 하지만 왔으면 좋았잖아. 그럼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제시의 미국행 비행기가 뜨기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상황.
제시는 행사 주최 측에서 지원해준 운전기사에게 부탁해 셀린느를 바래다 주는데 그냥 돌아가자니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변변찮은 핑계를 만들어 집에 들어간 제시는 두리번거리다 오디오와 음반들을 발견하죠. 그가 고른 음반은 니나 시몬의 더 토마토 콜렉션입니다. 니나 시몬은 이 영화가 촬영되기 직전인 2003년에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제시와 셀린의 대화에서도 애도의 뜻이 전해집니다. 니나 시몬 콘서트 가봤어? 아니, 죽어서 참 안 됐어. 맞아, 너무 슬퍼. 제시는 음반을 오디오에 넣고 음악을 재생합니다. 스피커에서는 Just in Time이 흘러나옵니다. 이 음악은 때맞춰 찾아오는 사랑, 그 타이밍의 놀라움을 예찬하는 영감입니다. 줄 스타인이 작곡하고 베티 콤든과 아돌프 그린이 작사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벨사의 링잉의 넘버로 이후 토니 베벳, 프랑크 시나트라 등 당대 최고 가수들에게 불리며 세상에 널리 알려진 재즈 스탠다드 곡이 되었죠. 때마저 찾아온 사랑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니나 시몬의 짙은 음색이 9년 전 이별 후 타이밍을 놓친 두 사람의 귓가를 약올리듯 간지럽힙니다. 노래의 메시지와 정반대에 놓인 자신들의 상황을 정말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셀린느는 아무렇지도 않게 노래를 따라 흥얼거리며 말을 이어가죠. 난 콘서트 2번 가봤어. 너무 멋지더라. 이거 내가 좋아하는 곡이야. 셀린느는 니나 시몬이 콘서트 관객들에게 건네는 말투를 흉내내며 제시에게 말합니다. 자기 이러다가 비행기 놓치겠어. 비포 선라이즈가 6개월 뒤 그들은 비엔나에서 재회했을까라는 문제를 남겼다면 비포 선셋은 제시가 비행기를 놓쳤을까라는 새로운 문제를 남긴 채 막을 내립니다. 비포 선셋의 마지막 장면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영화의 첫 번째 장면, 서점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기자가 제시에게 다음 작품은 뭐죠? 라고 묻자 제시는 이렇게 대답하죠. 한 남자가 있어요. 원래 그의 꿈은 사랑과 모험을 찾아 남미를 유랑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딴판이죠. 좋은 직장, 멋진 아내, 모든 걸 가졌지만 그에겐 무의미할 뿐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닌 행동 속에 있죠. 어느 날 그가 식사를 하는데 그의 어린 딸이 식탁에 올라갑니다. 여름 원피스를 입은 딸은 팝송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죠. 그 순간 그는 16세 소년이 됩니다. 여자친구가 그를 집까지 태워준 날 둘은 서로에게 순결을 주죠. 차에는 같은 팝송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차 지붕 위에 올라가 춤을 춥니다. 딸과 똑같은 그 환한 표정이 너무나 사랑스럽죠. 이때 그는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의 모든 삶이 오버랩되면서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시간의 성질은 사라지죠. 삶의 모든 순간엔 다른 순간들이 겹쳐 있다는 겁니다. 제시는 니나 시몬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셀린느를 보면서 어떤 기억을 떠올렸을까요? 그는 지금 셀린느의 집 소파에 앉아있지만 어쩌면 9년 전 비엔나 골목에서 바흐를 연주하는 하프시 코드에 맞춰 춤추던 젊은 셀린느 앞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지금 그에게 의미 있는 것은 시간의 선형적인 연속성이 아니라 동시적인 순간성입니다. 당신은 그가 비행기를 놓쳤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탔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 정답을 확인하고 싶다면 2004년으로부터 또 한 번 9년의 시간이 흐른 뒤 2013년에 개봉한 비포 미드나잇을 보면 됩니다. 그 작품에는 문제에 대한 정답과 함께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제시와 셀린느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